안 돼, 수진아. 날 무인도에 혼자 두지 마. 전신마비 태윤이 자신을 무인도에 버리고 떠나는 장모와 아내 수진을 애타게 불러봅니다. 당신만 사라지면 모든 게 다 내 거야. 아내 수진은 남편의 회사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태윤을 무인도에 버리려고 합니다. 이대로 떠나면 나는 죽고 말 거야. 태윤은 마지막 힘을 내어 아내와 장모를 향해 외쳤어요. 자네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 주게. 장모의 매몰찬 한마디와 함께 배가 떠나갔습니다. 도대체 장모와 수진은 왜 태윤을 무인도에 버리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이번 주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파도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철썩, 철썩. 낮고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웠고 그 한가운데 남자 하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였어요. 바퀴가 모래 속에 반쯤 박힌 채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 수평선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섬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태윤이 처음 기억하는 집은 방 한 칸짜리였어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계단을 오르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던 집이었죠. 겨울밤이면 전기가 끊겼습니다. 아버지가 요금을 내지 못한 달이면 어머니는 두꺼운 양초 하나를 꺼내 부엌 한쪽에 세워두곤 했어요. 어린 태윤은 그 흔들리는 촛불 아래 엎드려 공부를 했습니다. 초가 녹아 흘러내리면 손가락으로 잡아 고정하고 눈이 침침해지면 눈을 비비고 그렇게 또 펜을 잡았죠. 왜 전기가 이렇게 비쌀까? 왜 이렇게 쉽게 끊길까? 그 단순한 의문이 태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태윤은 번듯한 취직 대신 허름한 연구실을 택했어요. 지인에게 빌린 반지하 작업실이었는데 여름이면 습기가 올라와 바닥이 축축했고 겨울이면 환풍구로 칼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는 몇 년을 버텼죠. 태양열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 기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전력을 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스위치를 올렸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환호해줄 사람도 박수 쳐줄 사람도 없었죠. 태윤은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특허를 출원하던 날 변리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할 때 태윤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실감이 나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게 시작된 작은 회사는 해가 바뀔수록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찾아왔고 정부 사업에도 이름을 올렸어요. 직원이 셋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수백 명이 태윤을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은 그를 가리켜 가난뱅이 출신 에너지 혁명가라고 했어요. 태윤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도 딱히 기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멀게 느껴졌죠.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직원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면 태윤은 늘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혼자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면 서울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들어서면 현관불을 켜도 어딘가 어두운 느낌이 가시지 않았죠.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반찬이 가득했고 밥은 혼자 먹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친구는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이제 돈도 많은데 왜 그렇게 사냐? 태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도연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업가들 사이에서 중매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웃는 얼굴이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태유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자 박도연이 웃으면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진짜로? 태유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도연이 잡아준 자리에 나갔어요. 만남은 조용한 한식당에서였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였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태윤이 말을 하면 끝까지 들었어요. 끼어들지 않았고 화제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태윤은 그게 낯설었습니다. 살면서 자기 말을 그렇게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태윤은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앞만 바라봤어요. 가슴 어딘가가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드는 기분이었죠. 그 시각 수지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잘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아까 태윤 앞에서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에 서울의 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태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밥이나 한 번 더 먹자는 말을 꺼내면서도 핸드폰을 쥔 손에 괜히 힘이 들어갔어요. 수지는 잠깐의 간격도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는데 태윤은 그게 또 마음에 걸렸죠. 들뜨지도 재는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두 번, 세 번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매번 약속 시간보다 조금 먼저 나와 있었어요. 북적이는 식당 한켠에 조용히 앉아 핸드폰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윤이 들어서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크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태윤의 발걸음을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했죠. 수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잘 들었어요. 태윤이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맞장구를 치거나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윤이 처음 연구실을 빌리던 시절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어요. 반지하 작업실, 겨울 칼바람, 혼자 전구를 켜던 그 밤. 말을 마치고 나서 괜히 낯간지러워 픽 웃었는데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혼자서 정말 무서우셨겠다. 태윤은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대단하다거나 멋지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태윤은 괜히 목이 뻐근해지는 걸 느끼며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만남이 6번째가 됐을 무렵 태윤의 가장 오래된 직원 하나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오 과장이었어요. 입사한 지 7년이 된 태윤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죠. 대표님,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태윤은 그 말에 대꾸 대신 웃었습니다. 빠른 게 뭐가 나쁘냐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오 과장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청호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평범한 저녁 작은 한식당 창가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태윤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어요. 유명한 브랜드도 값비싼 보석도 아니었죠. 그냥 작고 단순한 반지였습니다. 나 이런 거 잘 못합니다만. 태윤이 말을 꺼냈을 때 목소리가 살짝 잠겼습니다. 수지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태윤을 봤어요. 그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맺혔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윤은 그 눈물을 보며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대답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최명자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였어요. 작은 키에 단단한 체격,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최명자는 태윤의 두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자네 고생 많았겠어. 이제 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윤은 묘하게 그 소나기의 힘이 신경 쓰였어요. 너무 단단했거든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결혼식 날 태윤 쪽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 몇 명, 오래된 지인 서너시 전부였어요. 신랑 쪽 자리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 빈 의자들을 잠깐 바라보다가 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통로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태윤은 그 순간만큼은 빈 의자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 뒤편에 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사를 건네지 않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의 입꼬리에는 얕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혼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윤이 눈을 떴을 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까지 번져 들어왔어요. 태윤은 이불 속에서 그 냄새를 맡으며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싶었죠. 수지는 아내 역할을 빈틈없이 해냈습니다. 태윤의 와이셔츠는 늘 다려져 있었고 냉장고는 항상 채워져 있었어요. 태윤이 야근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수지는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따뜻한 국을 데워냈습니다. 태윤은 그런 수진을 보며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윤이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수진이 들어왔어요. 방을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책상 위 서류 몇 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제자리에 내려놓은 뒤였습니다. 정리해 드릴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태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밤 최명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태윤이 서재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떤가? 별 눈치는 없지?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서두르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 서재 불빛이 복도 끝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 안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두고 나누는 말이 거실에서 조용히 오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좋은 아내였어요. 아침을 차렸고 태윤의 일정을 챙겼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현관 앞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아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질문이 조금씩 늘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미팅은 어떻게 됐어요? 그 투자자 분은 어떤 분이에요? 태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일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반가웠죠. 살면서 자기 일에 이렇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질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이 식탁에 차를 2잔 올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지분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제가 알아도 될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태우는 찻잔을 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가 회사 구조를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날 저녁 지분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수지는 받아 적지도 녹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회계팀장 이민호가 태윤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꼼꼼한 사람으로 태윤이 회사를 키우던 초창기부터 함께한 직원이었어요.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민호는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최근에 일부 자금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 대표님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태윤이 서류를 받아들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미소를 띤 채 쟁반에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 팀장님 오셨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이민호는 수진을 보자 말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잠깐 서류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다음에 따로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이민호는 사직서를 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태윤이 붙잡아 보려 했지만 이민호는 고개만 숙인 채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관심은 이제 투자자들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느 날은 태윤에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저도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요. 당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태윤은 다음 투자자 모임에 수진을 데려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웃고 듣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은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투자 규모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태윤은 그게 좀 놀라웠지만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부터 수진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밤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수진이 태윤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회사 지분을 조금 갖고 싶어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무서워서요. 태윤은 잡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의 손이 차가웠어요. 태윤은 그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기댔습니다. 태윤의 어깨 위로요. 태윤은 그날 밤 변호사에게 연락해 지분 일부를 수진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뒤 수진은 회사에서 2번째로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서류에 자기 서명이 있었으니까요. 본인이 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즈음 오 과장이 퇴근 무렵 태윤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자리에 앉은 그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이 외부 이사 한 분과 따로 만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윤의 손이 펜을 내려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저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태윤은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구름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오 과장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 과장이 나간 뒤 태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다시 집어들었지만 서류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창밖 서울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어딘가 찜찜한 게 가시지 않았죠. 태우는 결국 펜을 내려놓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 냄새가 났어요. 수진이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냄비를 젓고 있는 뒷모습은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태우는 그 뒷모습을 한 박자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자, 박도연, 그리고 수진이었어요. 창가 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거리가 있었고 세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커피잔은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은 채로요. 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지분은 예상보다 빠르게 됐어. 이제 마지막 단계야. 최명자가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살짝 건드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태윤이만 없으면 끝나는 거지.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 한 편이 된 건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최명자는 젊은 시절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했어요. 수완이 없지는 않았지만 욕심이 과했습니다. 무리하게 투자를 벌이다 크게 손해를 받고 그 뒤처리를 하면서 박도연을 만났죠. 박도연은 겉으로는 중매업자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그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 지분이나 기술을 빼내는 일이었어요. 조용하고 오래 걸리는 방식이었지만 그만큼 흔적이 잘 남지 않았습니다. 최명자는 빚을 졌고 박도연은 그 빚을 조건으로 최명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딸 수진을 이용하자는 계획이었어요. 수진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어머니. 최명자의 거실이었어요. 수진은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딸을 바라봤어요. 못한다고.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진 빚이 얼마인지 알지? 그거 못 갚으면 이 집도 없어. 너도 없어.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 위에 손을 겹쳐 꼭 쥐었어요. 손등이 하얗게 변할 만큼요. 한참 뒤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태윤을 점 찍은 건 태윤의 회사가 정부 사업에 처음 이름을 올리던 해였습니다. 특허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에너지 분야 전문가에게 따로 자문을 구했고 돌아온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몇 배는 더 커질 거라고요. 박도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년을 지켜봤어요. 태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주변 인물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태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죠.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성공했지만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 박도연에게 그건 약점이 아니라 문이었어요. 수진을 들여보내기로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박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기술 특허 매각은 이미 외부랑 얘기가 됐어. 태윤이 없어지는 순간 수진이 대표가 되고 그 다음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 최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때?
할 수 있겠어? 수지는 테이블 위 커피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잔 안에서 커피가 식어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겨 있었어요. 수지는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최명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박도연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와서 흔들리면 우리 셋 다 끝나는 거야. 그거 알지?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다시 커피잔으로 내렸어요.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건 최명자가 먼저였습니다. 가방을 들며 짧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선택지가 없다는 걸 너도 알잖아.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도 수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바깥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식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어요.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유는 서재에서 수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을 다 끄고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태윤이 서재 문을 열고 나가니 수진이 어두운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왜 불 안 켜?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표정이 보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다물렸어요. 그냥요. 좀 피곤해서. 태유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해진 공간에서 수진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눈밑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태유는 그걸 보고도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태유는 늘 좋은 쪽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수지는 그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을 차렸고 저녁을 지었고 태윤이 늦으면 기다렸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수진이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질문도 줄었고 웃음도 조금 줄었어요. 태윤은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지던 시기였거든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작은 갈색 통 하나를 옆에 놓았어요. 건강보조제였습니다. 라벨에는 한자가 섞인 한방 성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구해봤어요. 태유는 통을 들어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방 보조제는 익숙한 물건이었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자주 보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비싼 거 아니야? 건강이 더 중요하죠. 수진이 웃으며 뚜껑을 열어 알약 두 알을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태유는 별 생각 없이 받아 물과 함께 넘겼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잠을 잘 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태유는 수진에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수진은 잘 됐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어땠는지 태유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두 달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회의 중에 오른손이 가끔 떨렸어요. 처음에는 워낙 작은 떨림이라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서명을 하다가 펜이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차가운 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요. 그날 저녁 태유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나 요즘 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수진은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거 아닐까요? 요즘 무리하셨잖아요. 태유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으니까요.
3달째로 접어들면서 증상은 손에서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난간을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태유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골랐어요. 직원들이 보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 과장이 태윤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다리 불편하세요? 태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 과장의 눈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태윤이 회의실 문턱을 넘으면서 살짝 비틀거리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오 과장은 그날 저녁 혼자 자리에 앉아 뭔가를 수첩에 적어뒀습니다. 태윤이 처음으로 병원을 찾은 건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 동행했어요. 신경과였습니다. 의사는 이것저것 검사를 했고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어요.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윤은 그 말에 안도하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팔을 살며시 잡아줬어요. 진료실 문이 닫히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그게 걱정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수진은 그날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잠깐 접수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태윤이 알 수 없었습니다. 4달이 됐을 무렵 태윤은 혼자 걷는 게 불안해졌습니다. 평지에서도 가끔 휘청거렸어요. 손의 떨림은 이제 본인도 숨기기 어려울 만큼 눈에 띄었습니다. 이사회 자리에서 물컵을 들다가 물이 조금 흘렸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걸 태윤은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냅킨으로 닦았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으려는데 수도꼭지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남자의 얼굴이 자신과 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볼이 꺼져 있었고 눈밑이 검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이러지?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어요. 태윤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어요. 완전히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 달 뒤 태윤은 결국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사다 뒀어요. 단단하고 묵직한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태윤은 처음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장 현장을 뛰어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몸 좀 아끼세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어요. 창밖에 가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는데 태윤의 등은 왠지 서늘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부엌 쪽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었어요. 태윤이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내리깔았습니다. 손에 들린 행주를 꽉 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붉어질 만큼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기 시작한 뒤로 태윤의 일상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나가는 날이 줄었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날이면 오 과장이 서류를 집으로 가져왔고 화상으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태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어요.
자기 회사인데, 자기 자리인데,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수진이 소파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바람 좀 쐬러 가요. 공기 좋은데 몸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태우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집 안에만 있었으니 바깥 공기가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내일은 일찍 주무세요. 태우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태우는 한동안 꺼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어요. 거울처럼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윤이 눈을 떴을 때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었어요. 수진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은 채였고 현관 쪽에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최명자도 와 있었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얘기하다가 태윤이 나오자 멈췄어요. 최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일어났어? 어서 나가세. 태윤은 눈을 비볐습니다. 왜 장모까지 와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몸이 무거웠어요.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수진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지팡이로도 오래 걷기 어려운 날이 많아지면서 며칠 전부터 휠체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태윤은 아무 말 없이 휠체어에 앉았어요. 차는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길이 좁아졌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해졌고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태윤은 조수석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으려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수진도 최명자도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멈추면서 태윤이 눈을 떴습니다. 바다였어요. 선착장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짜고 차가웠어요. 멀리 물 위로 안개가 깔려 있었고 작은 배 한 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최명자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휠체어를 꺼내 태윤을 옮겼어요. 태윤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은 뒤에서 휠체어를 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배는 작았습니다. 최명자가 먼저 타고 수진이 태윤의 휠체어를 배 위로 올렸어요. 물 위로 나오자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두드렸고 짠 물방울이 얼굴에 튀었어요. 태윤은 손으로 배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냥 휠체어에 묶인 것처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섬 하나가 나타났어요. 작은 섬이었습니다. 나무 몇 그루, 바위, 그리고 모래사장이 전부였어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배가 모래에 닿았습니다. 수진과 최명자가 태윤을 내렸어요. 휠체어 바퀴가 모래 속에 박혔습니다. 사각사각 모래가 바퀴 밑으로 눌리는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태윤을 모래사장 한가운데 놔뒀습니다. 그리고 배 쪽으로 발을 돌렸어요. 태윤은 그제야 모든 걸 알았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최명자는 이미 배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수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눈이 맞았습니다. 태윤은 그 눈을 봤어요. 결혼식 날 태윤을 바라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차려주던 아침의 눈도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없어져야 해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태윤의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잡으려 했어요. 손가락이 모래를 움켜쥐었지만 바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태윤은 그 눈빛을 봤습니다. 무엇이었는지 말로 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어요. 그러다 수지는 다시 앞을 봤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았어요. 철썩, 철썩. 규칙적이고 무심한 소리였습니다. 태윤은 멀어지는 배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을 올려다보는 게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어요. 태윤은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밑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운 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밀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휠체어 바퀴 밑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발끝이 젖었어요. 태윤은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별을 올려다보면서요. 그때였습니다. 먼 바다 쪽에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작고 흔들리는 불빛이었습니다. 어선이었어요. 태윤은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힘을 줬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태윤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 팔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파도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어선의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태윤은 떨리는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허리까지 차올랐고 휠체어가 모래 위에서 흔들렸어요.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손끝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팔을 들고 있는 건 의지 하나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태윤 쪽을 향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말소리는 파도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발견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제야 팔을 내렸어요.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으려고요. 서울은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경찰서로 향했어요. 접수 창구 앞에 앉은 수지는 눈밑이 부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남편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인데 너무 걱정이 돼서요. 형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함께 있었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도 휠체어도 그대로 있었다고 했어요. 형사가 수첩에 받아 적는 동안 수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손수건을 쥔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회사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오 과장이 소식을 들은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한동안 밖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자기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태윤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던 날, 이민호 팀장이 사직서를 낸 날, 수진이 투자자들과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 적어둔 날짜들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뭔가 맞춰지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수진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종 신고를 마친 당일 오후 수진은 회사로 왔습니다. 검은 옷이었어요. 표정은 차분했고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 들러 이사들에게 연락을 돌리게 했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건 사흘 뒤였습니다.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어요. 수진이 상석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석은 비워뒀어요. 그 빈자리를 두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 회사가 흔들려선 안 됩니다. 투자자분들도 불안해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책임지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이사 한 명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과 몇 차례 따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모님께서 최대 주주이시기도 하고 회사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제가 보기엔 사모님이 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오 과장이 회의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진의 옆모습은 조용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표결이 이루어졌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서류 위에 수진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취임 소식은 다음날 언론에 나왔습니다. 경제뉴스 화면에 수진의 얼굴이 나왔어요. 기자들 앞에 선 수진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여러 개 들이밀어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지만 그 뜻을 이어 회사를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진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뉴스가 흘러나오는 시각, 어딘가 병실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는 손이 있었습니다. 흰 병원 침대 위 수액줄이 연결된 손이었어요. 화면 속 수진의 얼굴을 보는 동안 그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완전히 쥐어지지는 않았어요. 손가락이 아직 말을 다 듣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힘을 줬어요. 최명자는 그날 저녁 회사로 왔습니다. 수진의 사무실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 다음은 특허 매각이야. 수진은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왜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최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 사람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받아야. 어떻게 되겠어? 못 찾으면 법적으로 바로 처리가 안 돼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최명자는 잠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가 지금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흔들리면 너도 끝이야. 잊지 마. 방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화려하고 환한데 수진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오 과장이 퇴근하다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 과장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그는 손에 든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날짜 옆에 짧게 한 줄을 적었어요. 수진 씨가 오늘 시신 얘기를 꺼냈다.
그 무렵 태우는 인천의 작은 병원 병실에 있었습니다. 어선 선장이 건져 올린 뒤 응급으로 이송된 곳이었어요. 선장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태윤이 말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거든요. 선장은 투덜거리면서도 따라줬어요.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윤은 병실에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물리치료사가 손을 잡고 하나씩 움직여줬습니다. 태윤은 이를 악물고 따라했어요. 땀이 났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을 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는데 성공한 날 밤, 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접었어요. 조금 전보다 잘 됐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요. 태윤은 그 손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그 말을 중얼거리고 나서 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복도 너머로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서 의료기기 알람이 짧게 울렸다 꺼졌습니다. 태윤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몸은 아직 말을 듣지 않았지만 머릿속만큼은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재활은 느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물리치료사가 태윤의 손가락을 하나씩 잡아 천천히 구부려줬습니다. 태윤은 이를 악물고 그 감각을 따라갔어요. 손가락 끝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올라왔는데 아프다기보다는 마치 오래 잠들었던 몸이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땀이 났어요. 손가락 몇 개 움직이는 것만으로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태윤은 그 땀을 닦지 않았어요. 닦을 힘을 아껴야 했거든요. 보름이 지나자 손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되자 팔꿈치까지 힘이 돌아왔어요. 태윤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손을 들어 올려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접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걸 스스로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어제보다 잘 됐고 어떤 날은 그보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천장을 오래 바라보다 잠이 들었어요. 태윤이 처음 혼자 벽을 짚고 일어선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태윤은 침대 옆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안쪽으로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손을 벽에서 떼지 않고 버텼어요. 30초, 1분. 다리가 버텨줬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어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밑이 뜨거워졌고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몸을 추스르는 동안 태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선 선장에게 부탁해 노트와 펜을 구했어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약을 건네기 시작한 날짜, 증상이 시작된 시기,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 이민호 팀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낸 것. 적다 보니 점들이 선으로 이어졌어요. 태윤은 그 노트를 덮으며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한 일은 약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챙겨주던 보조제, 집에서 가져오지 못했지만 같은 성분의 것을 선장을 통해 구했어요. 인천 시내 약학대학원 지인에게 부탁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봉투를 받아든 날 태윤은 천천히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읽어 내려가는 동안 숨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신경 독성 물질,
장기 복용 시 운동신경마비 유발. 태우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접어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창밖에 인천 항구가 보였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어요. 그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태우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오 과장과 연락이 닿은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선장의 핸드폰을 빌려 문자를 보냈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나 살아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오 과장은 답장을 보내는데 3분이 걸렸어요. 아마 손이 떨려서 그랬을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5글자를 보는데 태우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오 과장은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혼자 남아 회사 내부 자료를 조금씩 살폈어요. 수진이 대표가 된 뒤 이뤄진 자금 흐름, 새로 바뀐 이사 구성, 특허 매각 관련 외부 접촉 흔적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금씩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선장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태우는 병실에서 그 문자들을 받아 읽으며 노트에 하나씩 더해갔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태우는 지팡이 없이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엔 10걸음이었어요. 그 다음엔 20걸음, 그 다음엔 복도 끝까지. 다리가 버텨줄 때마다 태우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회복 속도가 빠르십니다. 태우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며 걸었어요. 취임식 날짜를 확인한 건 오 과장이 보내온 문자에서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본사 대회의실. 태우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달력을 봤습니다.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리고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 하늘이 맑았어요. 그날부터 태우는 매일 아침 양복 입는 연습을 했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게 아직 쉽지 않았거든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단추를 끼웠어요. 처음엔 한 개 잠그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매일 했어요. 사흘이 지나자 손이 익숙해졌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호텔방에서 수진이 거울 앞에 섰어요.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고정했어요. 귀걸이를 달고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흔들리지 않아 보였어요. 같은 시각 인천을 출발한 차 안에서 태윤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단추는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반듯하게 매여 있었어요. 오 과장이 운전석에서 룸미러로 태윤을 한번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윤도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윤은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건물 열쇠를 받던 날이 떠올랐어요. 직원 3명과 함께 빈 사무실에 들어서던 날이요. 그때는 책상도 없어서 종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회의를 했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태윤이 문을 열고 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지팡이는 없었어요. 2발로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태윤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대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섞여 들렸습니다. 태윤은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뚝 끊겼어요. 태윤은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명자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그 정적 속에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상석 앞에 서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사들은 자리에 굳어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수지는 상석 옆에 선 채로 태윤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최명자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태윤은 그 시선들을 받으며 천천히 상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오 과장이 뒤에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면 스크린 옆에 섰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태윤이 자리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약물 분석 보고서였어요. 성분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하단에 굵은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경 독성 물질, 장기 복용 시 운동신경마비 유발. 태윤이 입을 열었어요. 이 약은 제 아내가 직접 챙겨주던 건강 보조제입니다. 피로 회복에 좋다고 했어요.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을 들여다봤어요. 다른 이사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시선을 수진 쪽으로 옮겼습니다. 수진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복용 기간은 약 5달입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고 다음에는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걷지 못하게 됐죠. 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지분 이전 서류였어요. 태윤의 서명이 담긴 문서들이 날짜 순서대로 나열됐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서류가 함께 떴어요. 원본과 나란히 놓인 2장의 문서였는데 서명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지분 이전 서류 일부는 위조됐습니다. 제가 서명하지 않은 서류예요. 내통 이사가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등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옆에 앉은 이사가 그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오 과장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회계 자료였습니다. 수진이 대표로 있는 동안 이뤄진 자금 흐름이었어요. 외부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들, 특허 매각을 위해 접촉한 외부 브로커와의 이메일 내역,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됐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웠어요. 타임스탬프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서해 선착장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차 한 대가 선착장에 멈췄습니다. 두 여자가 내렸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휠체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명자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배에 실렸어요. 두 사람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했어요. 타임스탬프는 태윤의 실종 신고 시각보다 4시간 앞선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흘러가는 동안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물 한 모금을 마셨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최명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게 뭘 증명한다는 거야? 영상 하나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끝이 흔들렸어요. 태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최명자는 그 눈빛을 받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회의실 안에 그 말이 퍼졌습니다. 태윤이 수진 쪽을 봤어요. 수진은 태윤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내리깔았습니다. 눈밑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최명자가 수진 쪽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태윤은 수진의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회의실 뒤편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문 바깥에서 다른 손이 먼저 문을 잡았어요. 밀리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문 너머에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태윤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사기관과의 협조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된 모든 자료는 정식 증거로 제출돼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4명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뒤로 물러서다 의자에 부딪혔어요. 경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최명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은 태윤도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원망인지 체념인지 말로 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어요. 최명자는 수진의 그 시선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턱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어요. 수진이 먼저였고 최명자가 다음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박도연이 별도로 연행되고 있었어요. 수진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태윤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윤은 상석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 과장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그게 나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태윤은 그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자리였어요. 자기 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윤은 의자를 당겨 천천히 앉았어요.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오래된 가죽 의자였어요. 처음 이 사무실을 차렸을 때 무리해서 들여놓은 의자였습니다.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펼쳤어요. 완전히 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되지 않던 일이었죠. 오 과장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에너지 기업 대표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 최명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초점을 잃어 있었어요. 회사 로비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보던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낮게 숨을 내쉬었어요. 오 과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미 위층 집무실 앞에 와 있었거든요. 태윤이 집무실에 들어온 건 오전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어요.
어제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오 과장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주무셨습니까? 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책상에 앉아 서류부터 펼쳤어요. 밤사이 변호인 쪽에서 보내온 문서들이었습니다. 특허 매각 협의 파기 확인서, 위조 서류 목록, 외부 브로커 계좌 추적 결과. 태윤은 한 장씩 읽으며 서명할 곳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 과장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특허 매각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외부 쪽에서도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혀왔고요. 태윤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수고했어. 오 과장은 그 말에 눈가를 한번 깜빡이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전체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50명 남짓되는 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다 봤을 사람들이었어요. 웅성거림도 없었고 눈을 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태윤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윤이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오래 비워서 미안하고요.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고르게 퍼졌어요. 태윤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일합시다. 그게 전부였어요. 짧았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한 명이었는데 금세 여러 명이 됐습니다. 태윤은 박수를 받으며 고개만 한번 숙였어요.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무렵 태윤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섰어요. 불을 켰습니다. 수진이 살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소파 위에 놓인 쿠션, 주방에 가지런히 정돈된 그릇들, 현관 신발장 안쪽에 나란히 놓인 실내화. 태윤은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둘러봤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태윤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태윤은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내려놓지 않고 그렇다고 찢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투자자들이 돌아왔고 직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 과장은 태윤 옆에 붙어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먼저 챙겨뒀습니다. 태윤은 그게 편했어요. 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온 날,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출석은 하실 겁니까? 태윤이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해야지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주말 아침 태윤은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서쪽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그날 새벽 의식이 흐릿한 채로 지나쳤던 길이었죠. 선착장이 나왔습니다. 태윤은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였어요. 태윤은 선착장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발 아래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 철썩. 그날 밤 무인도 모래사장에서 듣던 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태윤은 거기 서서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이 길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선이 아득했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파도가 허리까지 차오르던 것, 손을 들어 올렸던 것, 불빛이 가까워지던 것. 죽을 수도 있었던 밤이었어요. 태윤은 그 기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주봤어요.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다 사라졌어요. 또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태유는 그 반복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 과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월요일 오전에 이사회 있습니다. 안건 미리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태윤이 대답했어요. 보내줘요. 오늘 중에 볼게요. 전화를 끊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탔어요. 시동을 걸기 전에 잠깐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어요. 다 펴졌습니다. 다 쥐어졌어요. 태유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로 속으로 선착장이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태유는 앞을 봤어요. 핸들을 바르게 잡았습니다. 도로가 길었어요. 사람을 속여 얻은 것은 결국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태유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최명자는 10년, 박도연은 8년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태유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태유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선고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윤 쪽을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윤도 먼저 시선을 보내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자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오 과장이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윤이 돌아온 뒤 6달 만에 신규 투자 계약이 3건 성사됐어요. 정부 사업에도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허 기술은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후속 연구가 시작됐어요. 연구팀 막내가 새 발전 효율 수치를 들고 태윤 앞에 나타났을 때 태윤은 그 자료를 보며 오래전 반지하 연구실에서 처음 전구에 불이 들어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잘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막내는 귀가 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어요. 가을이 왔을 때 태유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손에 국화 한 다발을 들었습니다. 묘 앞에 쪼그려 앉아 꽃을 내려놓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새가 흔들렸어요. 어머니, 나 괜찮아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어요. 태유는 눈가를 한번 문질렀습니다. 소매 끝으로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발, 두 발 걸었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고 노랬어요. 태유는 그 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쁘지 않았어요.